중국, 당신들은 이 현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언어 질서의 자전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인류의 혀를 지배해온 제국의 법칙이 단 10년 만에 붕괴되고 있고 총알 한 발 없이 군함 한 척 없이 동남아시아 전역이 뚫려버렸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슈퍼컴퓨터 그리고 세계 최정상 UN 언어정책 전문가들조차 이 현상을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확률, 고작 5천만 명의 언어가 80억 인구의 선택 구조를 실시간으로 재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15세기 어느 왕이 심어놓은 시한폭탄이 지금 막 터진 것처럼 말이죠. 들리십니까? 저 멀리 세계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이건 문화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확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알고 있던 언어 지도가 오늘 다시 그려집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네바는 늘 비슷합니다. 같은 호텔, 같은 회의장, 같은 주제. 저는 32년째 이 바닥에 있습니다. 피터 랭포드, 언어학자죠. 젊었을 때 논문 하나를 썼습니다. 언어 확산의 3대 법칙.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이 셋이 언어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 논문으로 UN 자문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루했습니다. 포럼 주제는 매년 반복이죠. 영어냐, 중국어냐, 아니면 다극화냐. 결론은 뻔합니다. 그날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청중석 14열, 맨 뒷자리. 노트북도 안 켰습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자리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중국 교수의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피터 랭포드입니다. 케임브리지에서 32년째 언어 확산론을 가르치고 있죠. 제가 쓴 논문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총과 문법 제국 언어의 조건. 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언어는 힘을 따라간다. 로마의 군단 뒤에 라틴어가 있었고 대영 제국의 함대 뒤에 영어가 있었습니다. 식민지가 언어를 퍼뜨렸고 경제가 언어를 유지시켰죠. 32년 동안 예외는 없었습니다. 문화요? 부차적입니다. K-팝이 좋아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되니까 배우는 거죠. UN 언어정책 자문도 했습니다. 유럽연합 다언어위원회에도 참여했고요. 제가 내린 조언은 늘 같았습니다. 경제력을 키우십시오. 언어는 따라옵니다. 그런 제가 볼 때 제네바 포럼은 의례 행사였습니다. 학자들끼리 모여서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 그날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중국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리 밍웨이 교. 베이징 국제관계대학 소속이죠. 중국 정부 싱크탱크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PPT 첫 장이 떴습니다. 21세기 언어 질서의 재편과 일시적 문화 현상. 전 그 제목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시적 문화 현상. 뭘 말하려는지 알겠더군요. K-팝 이야기겠구나. 한류 이야기겠구나. 리 교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특정 언어의 학습 열풍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정 언어. 한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름은 안 불렀죠.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일시적 효과로 분석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또 그 이야기구나. K-팝 팬들이 한국어 배운다. 드라마 보려고 배운다. 유행 지나면 끝난다. 맞는 말입니다. 제 이론으로도 설명됩니다. 문화 소비는 언어 확산의 충분 조건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리 교수가 그래프를 하나 띄웠습니다. 2015년 기준 동남아시아 한국어 학습자 통계. 2015년, 지금이 2024년인데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중국 교육부 산하 기관 조사 결과 한국어 학습은 주로 10대 여성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10대 여성. K-팝 팬층 이야기죠. 따라서 이는 지속 가능한 언어 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의장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앞줄 학자 몇 명은 메모까지 하더군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걸렸습니다. 9년 전 통계. 정부 산하 기관 자료. 일시적이라는 단정. 그런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죠. 아무도 최신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리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주제인 것처럼. 언어 확산은 경제력과 직결됩니다.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중국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따라서 장기적 언어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박수. 동의한다는 뜻이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9년 전 통계로 2024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묻지 않는 겁니까? 침묵하면 공범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32년 전에 들었습니다. 박사과정 첫 학기. 지도교수가 해준 말이었죠. 피터, 학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에 가담합니다. 잘못된 이론을 만들거나 잘못된 이론을 침묵으로 승인하거나. 그때는 이해 못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나치 시절 독일 언어학자들, 식민지 시대 인류학자들. 그들도 직접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직접 법을 만들지도 않았죠. 다만 침묵했을 뿐입니다. 잘못된 이론 앞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 교수의 발표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한국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한국 기업과 협력한 적도 없습니다. 이건 학문의 문제였습니다. 9년 전 통계로 현재를 단정하는 건 학술 윤리 위반입니다. 정부 산하 기관 자료를 검증 없이 인용하는 건 연구 방법론의 기본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들어야 할까요? 32년 경력이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교수직도 있고 UN 자문 이력도 있습니다. 잃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손을 들면 중국 학계와 틀어집니다. 리 교수는 베이징 정부와 가까운 사람이니까요. 다음 프로젝트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 학회 초청이 끊길 수도 있죠. 그냥 침묵하면 됩니다. 어차피 제 연구 주제도 아니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첫 학기를 떠올렸습니다. 침묵하면 공범이 됩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봤습니다. 네, 뒤쪽 참석자분. 저는 일어섰습니다. 피터 랭포드입니다. 케임브리지 언어정책학과 교수입니다. 앞줄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리 교수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리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감정을 빼고 말했죠. 방금 제시하신 통계는 2015년 자료입니다. 9년 전 데이터로 2024년 현상을 설명하셨는데 그 사이 변화는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회의장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리 교수가 답했습니다.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본 구조요. 그렇다면 최신 데이터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침묵.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 산하 기관 통계를 학술 근거로 사용하셨는데 교차 검증은 하셨습니까? 리 교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중국 교육부 통계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검증은 다릅니다. 저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리 교수님, 학문은 정부 발표를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 발표를 검증하는 겁니다.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한국어 확산은 일시적 유행이 아닙니다. 이미 정책입니다. 베트남은 제1외국어로 지정했고 태국은 공교육 과정에 포함시켰으며 몽골은 영어를 제치고 1위가 됐습니다. 이걸 유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저는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질문. 하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3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학회에서 이렇게 말한 게.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6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동료들과 저녁 약속이었죠. 취소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국어 확산 2024.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기사. 베트남 교육부 발표. 2023년 9월. 한국어 제1외국어로 정식 지정.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제1외국어요? 기사를 열었습니다. 베트남 공교육 과정에서 영어 다음으로 한국어를 배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를 제치고. 왜죠? 다음 자료를 찾았습니다. 베트남 취업시장 분석 보고서. 한국어 가능자 평균 연봉. 베트남어만 가능한 직원 대비 3배에서 5배. 숫자였습니다. 명확한 숫자. 이건 문화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선택이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두 번째 검색. 미얀마 한국어. 또 쏟아졌습니다. 한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빙 없는 한국 드라마, 미얀마에서 인기 폭발. 더빙이 없다고요? 클릭했습니다. 미얀마 현지 방송사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자막도 없이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직접 배워서 보는 거죠.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언어 습득 이론상. 외국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본다는 건 최소 중급 이상 실력을 의미합니다. 몇 년이 걸리는 수준이죠. 그런데 미얀마에서 그런 시청자가 늘고 있다.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세 번째 검색. 몽골 외국어 학습. 몽골 교육부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자료. 외국어 학습 선호도. 1위 한국어 42%, 2위 영어 31%, 3위 중국어 18%.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어를 제쳤다고요? 몽골은 내륙 국가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죠. 전통적으로 러시아어, 중국어가 강했습니다. 영어는 글로벌 언어니까 당연히 1순위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가 1위. 관련 기사를 더 찾았습니다. 몽골 학부모들 자녀 유학 목적지 1순위 한국.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등록금이 저렴하고 취업 기회가 많으며 인종 차별이 적다. 계산이었습니다. 냉정한 계산.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베트남, 미얀마, 몽골. 세 나라. 전혀 다른 지역. 전혀 다른 배경. 그런데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한국어 학습 급증. 경제적 동기. 정부 차원 정책.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머릿속으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K-팝 때문이 아니었죠. 경제만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언어 확산의 구조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32년간 믿어온 이론. 언어는 힘을 따라간다. 총과 식민지가 언어를 퍼뜨린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식민지 없음. 군사 개입 없음. 강제 없음. 그런데 퍼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검색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태국을 검색했습니다. 필리핀을 검색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검색했습니다. 하나같이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원 급증.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폭등. 한국 유학생 증가. 숫자는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죠. 하지만 그날 밤 숫자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제 이론이 틀렸다는 걸.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총 없이도 언어는 퍼진다. 식민지 없이도 언어는 확산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한국어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까? 문화, 경제,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의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우리 교수를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 한국어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왜 하필 한국어입니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14억 인구, 세계 2위 경제 대국. 1대1로로 전 세계에 자본을 뿌렸죠. 일본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문화 강국입니다. 기술 선진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한국어입니까? 저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몇 개 사례만 보고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학자의 직업병입니다. 패턴을 찾으려다가 없는 패턴까지 만들어내는 것. 저는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부터 봤습니다. 일본 문화 콘텐츠는 강력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에서 소비되죠. 망가는 번역됩니다. 게임은 로컬라이징 됩니다. 그런데 일본어 학습은요?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일본어 학습 시작률 높음. 일본어 학습 지속률 낮음. 사람들은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때문에. 좋아하는 캐릭터 대사를 듣고 싶어서. 그런데 포기합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3가지 문자 체계. 2000개가 넘는 상용 한자. 입문은 쉬운데 중국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대부분 번역본으로 돌아갑니다. 문화는 강하지만 언어 확산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어. 중국은 경제력이 압도적입니다. 유학 시장도 큽니다. 장학금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중국어 학습률은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느립니다. 왜죠? 진입 장벽. 성조가 4개입니다. 같은 발음도 높낮이에 따라 뜻이 바뀝니다. 한자는 수천 자를 외워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 거리감. 미얀마 인터뷰 기사에서 봤습니다. 중국에 너무 가까워지면 선택권을 잃는다. 경제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배우긴 하는데 열정은 없습니다.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일본어 문화 강함, 언어 장벽 높음, 포기율 높음. 중국어 경제 강함, 진입 장벽 높음, 정치적 거리감. 그렇다면 한국어는요?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어 학습 시작률 높음. 한국어 학습 지속률 높음. 이게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시작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죠? 문화 때문에 시작한다는 건 맞습니다. 드라마, 케이팝, 예능. 입구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계속하게 만드는 건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미얀마 사례를 다시 봤습니다.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중급 이상 실력입니다. 최소 1년에서 2년은 배워야 하는 수준이죠. 케이팝 팬이라는 이유만으로 2년을 투자합니까? 아닙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 학습자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베트남 20대 여성. 처음엔 드라마 때문에 시작했어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쉬워요. 그래서 계속하게 됐어요. 태국 30대 남성. 한국 회사 취업하려고 배웁니다. 6개월 만에 기본 회화됐어요. 몽골 고등학생. 영어보다 빨리 늘어요. 발음도 쉽고요.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쉽다. 빨리 늘어요. 포기 안 하게 돼요. 문화가 문을 엽니다. 그런데 발을 붙잡는 건 언어 자체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32년간 언어학을 연구했습니다. 언어 확산 이론을 가르쳤죠. 그런데 언어 자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어라는 언어, 그 구조, 그 체계. 저는 한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 15세기에 만들어졌다. 표음 문자다. 그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고 빠르게 느는 이유가 언어 자체에 있다고. 혹시 언어 자체에 문제가 아니라 언어 자체에 답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새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한글 구조, 한글 체계, 한글 학습 효율.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32년 만에 처음으로 언어 그 자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몰랐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32년간 언어학을 연구하면서 한글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과서 수준이었죠. 15세기에 만들어졌다. 세종대왕이 창제했다. 표문자다. 그 정도였습니다. 새벽 2시.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 영문 번역본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창제자가 명확합니다. 창제 연도가 명확합니다. 창제 원리가 문서로 기록돼 있습니다. 잠깐. 이게 정상입니까? 로마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릅니다. 수백 년에 걸쳐 진화했죠. 한자는요? 수천 년 역사입니다. 만든 사람? 없습니다. 알파벳은요? 페니키아 문자에서 왔습니다. 그것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문자는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진화했습니다. 변형됐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1443년 12월. 만든 사람 세종. 목적 백성이 쉽게 배우게. 원리 발음 기관과 천지인 철학.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음 체계를 봤습니다. 기역 다시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 다시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 다시 입 모양. 시옷 다시 이 모양. 이응 다시 목구멍 모양.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습니다. 15세기에요. 모음을 받습니다. 하늘, 땅, 이 사람.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로 모든 모음을 조합합니다.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듭니다. 기역 아가, 니은 아나. 블록처럼 쌌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설계된 시스템. 대부분의 문자는 잘합니다. 한글은 만들어졌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큽니까?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외국인 한글 학습 사례 연구. 미국인 학습자. 2시간 만에 읽을 수 있었어요. 프랑스인 학습자. 하루면 기본 문자는 다 외워집니다. 아랍인 학습자. 이렇게 논리적인 문자는 처음이에요. 2시간. 하루. 저는 비교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영어 알파벳 학습 기간 수개월. 일본어 히라가나 학습 기간 2주에서 4주. 중국어 한자 기본 글자만 수개월. 한글 수 시간에서 하루. 이 차이는 뭡니까? 효율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효율. 그런데 이 효율이 600년 전에 설계됐다고요? 저는 세종의 기록을 찾아 읽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못한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백성이 쉽게 배우게.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설계한 겁니다. 24개 기본 자모. 조합 원리 명확. 발음과 문자 일치. 모든 게 계산돼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32년간 저는 언어 확산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총과 식민지, 경제와 권력. 그런데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효율. 언어 자체의 효율. 사람들이 한국어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빠르게 느는 이유. 계속 배우게 되는 이유. 문화 때문에 시작하지만 한글 때문에 계속하는 겁니다. 배우기 쉬우니까.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효율은 600년 전에 이미 설계돼 있었습니다. 세종은 알았을까요? 자기가 만든 문자가
21세기에 폭발할 거라는 걸. 디지털 시대, 키보드 시대, 인공지능 시대, 한글이 가장 유리한 시대가 온다는 걸.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다. 설계다. 15세기에 설치된 시한폭탄이다. 그리고 지금 터지기 시작했다. 한 가지를 더 찾았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 데이터. 2024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70%가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손글씨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펜을 드는 시간보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그리고 음성 입력, 인공지능 비서, 언어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문자 입력 효율 비교 연구를 찾았습니다. 중국어부터 봤습니다. 중국어는 표의 문자입니다. 한자 하나가 뜻 하나를 가지죠. 그런데 키보드로 어떻게 칩니까? 병음을 입력합니다. 로마자로 발음을 적는 거죠. 예를 들어 한이라는 발음, 한하하 같은 발음의 한자가 수십 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입력하고 목록에서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매번 모든 글자마다. 일본어도 비슷합니다. 히라가나로 입력하면 한자 변환 목록이 뜹니다. 코라고 치면 아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맥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죠. 영어는요? 표음 문자니까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불규칙성이 문제입니다. 레드. 현재형으로 읽으면 리드. 과거형으로 읽으면 레드. 철자만 보고 발음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음성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투.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문맥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즉시 완성됩니다. 기역 아가, 니은 아나.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름 일자, 하나의 소리, 하나의 글자. 입력 즉시 완성. 저는 타자 속도 비교 연구를 봤습니다. 같은 내용을 입력하는데 걸리는 시간. 중국어 다시 기준 100, 일본어 다시 기준 95, 영어 다시 기준 80, 한글 다시 기준 70. 한글이 가장 빨랐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 정확도. 구글 음성 인식 테스트 결과. 한국어 인식 정확도 95% 이상. 왜죠? 규칙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름 일자 구조 때문입니다. 발음을 들으면 글자가 즉시 확정됩니다. 중의성이 없습니다. 애매함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자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한국어는 기계가 가장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오류가 적습니다. 기계가 좋아하는 언어.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사람보다 기계가 더 많이 언어를 처리합니다. 번역 인공지능, 음성 비서, 챗봇. 그리고 기계는 효율에 투표합니다. 느린 문자는 버려집니다. 복잡한 문자는 기피됩니다. 한글은 기계 친화적입니다. 압도적으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15세기에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이 쉽게 배우게 하려고. 그런데 그 설계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손글씨 시대엔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 입력 속도, 변환 효율, 음성 인식 정확도. 이 모든 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글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효율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배우고 쉽게 쓰게. 600년 전 목표가 지금 디지털 시대의 핵심 조건이 됐습니다.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문화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글이 발을 붙잡았습니다. 디지털이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됐습니다. K-팝으로 시작하고 한글 때문에 계속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가속됩니다. 이건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습니다. 디지털은 느린 문자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기계는 효율이 낮은 언어를 선호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기계가 선호하는 언어를 따라갑니다. 21세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았습니다. 왜 한국어인가? 문화 효율 디지털. 이 조합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합이 세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확산을 가장 불편해하는 나라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문화 현상이네요. 그 정도였죠. 영어는 여전히 글로벌 1위입니다. 위협받지 않으니까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럽도 비슷했습니다. K-팝의 영향력이 대단하군요. 호기심 어린 반응.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다 지역 언어입니다. 한국어와 경쟁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두 나라는 달랐습니다. 중국과 일본. 중국 학계 반응부터 봤습니다. 논문 제목들이 일관됐습니다. 한류의 일시성과 지속 가능성 의문. 엔터테인먼트 중심 언어 확산의 한계. 경제 규모 대비 과장된 언어 영향력. 단어 선택이 흥미로웠습니다. 일시성, 의문, 한계, 과장. 결론을 정해놓고 쓴 논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를 연구합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동남아시아는 중국 경제권입니다. 1대1로 투자, 무역 의존도, 화교 네트워크. 압도적입니다. 논리적으로라면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중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 수 2019년 5만 명, 2024년 30만 명. 같은 기간 중국어 학습자 정체. 태국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어 급증, 중국어 정체. 저는 현지 인터뷰를 더 찾아봤습니다. 베트남 20대. 중국 회사 연봉은 높아요. 근데 한국 회사가 더 편해요. 존중받는 느낌. 태국 학부모. 중국 유학은 부담스러워요. 정치적으로.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불신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론 중국이 더 큽니다. 자본도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왜죠? 선택권. 중국에 너무 가까워지면 나중에 벗어나기 어렵다는 불안. 한국은 달랐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건 굴욕이었을 겁니다. 자본은 자기들이 더 많이 쏟아부었는데 사람들은 한국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래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일본은 더 복잡했습니다. 일본 공식 담론은 차가웠습니다. 한국 문화는 일본 문화의 아류. K-팝은 J-팝 모방. 일시적 유행. 70대 이상 보수 언론이 특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 10대, 20대 설문조사. 가장 배우고 싶은 외국어는 1위 한국어 38%, 2위 영어 32%. 일본 내에서요? 더 놀라운 건 이유였습니다. 한국 패션이 좋아서, 한국 화장법 배우려고, 한국 친구 사귀고 싶어서, 그리고 이 문장. 한국인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인처럼. 이건 문화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 동경이었습니다. 20세기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을 동경했죠. 일본 패션, 일본 문화, 일본어. 그런데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일본 보수층 입장에서 이건 자존심의 문제였을 겁니다. 우리가 문화 선진국이다. 우리가 아시아를 이끈다. 그렇게 믿어왔는데 젊은 세대가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했습니다. 아류다. 모방이다. 곧 끝난다. 하지만 숫자는 정반대를 말했습니다. 도쿄 한국어 학원 수 2019년 150개,
2024년 400개. 오사카 K-팝 댄스 학원. 2019년 20개. 2024년 120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저는 정리했습니다. 중국에게 한국어는 패권의 균열이었습니다. 일본에게 한국어는 자존의 균열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만 불편했습니다. 미국은 위협받지 않으니까 관심 없고, 유럽은 경쟁 관계가 아니니까 무관심하고, 중국은 경제력으로 이겨야 하는데 지고 있고, 일본은 문화 종주국이어야 하는데 밀리고 있고. 그래서 유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선택은 국가의 감정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보통 총을 따라갑니다. 제가 32년간 연구해온 결론이었죠. 로마 제국. 군단이 먼저 갔습니다. 라틴어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정복지에 언어를 심었습니다. 선택권은 없었죠. 대영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대가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영어를 강요했습니다. 배워야 살아남았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강제였습니다. 20세기 미국도 비슷했습니다. 군사동맹, 경제 지원, 문화 수출. 그 안에 영어가 있었습니다. 달러를 받으려면 영어를 배워야 했고, 미국 대학에 가려면 영어가 필요했고, 미국 기업과 일하려면 영어는 필수였습니다. 당근과 채찍, 혜택과 불이익. 선택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강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식민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경제 원조에 언어를 끼워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예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봤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더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어를 제일 외국어로 지정한 건 한국이 요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먼저 배우기 시작했고 수요가 폭발했고 그래서 정부가 따라간 겁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요가 먼저였습니다. 정책은 나중이었습니다. 상향식 확산. 바텀 다시업.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총 대신 콘텐츠. 식민지 대신 인터넷. 강제 대신 매력. 21세기형 언어 확산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언어 확산의 조건. 첫째, 배우기 쉬울 것. 한글 몇 시간이면 읽기 가능. 둘째, 포기하지 않게 만들 것. 규칙적 구조, 빠른 성취감. 셋째, 배워두면 쓸모가 있을 것. 취업, 유학, 문화 소비. 넷째, 강요하지 않을 것. 자발적 선택, 정치적 부담 없음. 한국어는 네 가지를 다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발성. 강요된 언어는 언젠가 밀려납니다. 라틴어가 그랬습니다. 프랑스어가 그랬습니다. 제국이 무너지면 언어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선택된 언어는 다릅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배웠으니까요. 필요해서 배웠으니까요. 강요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지속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의 아침이었습니다. 이틀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어는 21세기의 실험이었습니다. 총 없이 언어가 퍼질 수 있는가? 문화만으로 언어가 확산될 수 있는가? 자발적 선택이 정책을 만들 수 있는가? 답은 예였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일 수십만 명이 한글을 배우고 매일 수억 번 한국어 콘텐츠가 소비되고 매일 어딘가에서 한국어 학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문화가 계속 나오고 한글은 여전히 효율적이고 디지털은 더 빨라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늘 오후 세션에서 제 발표가 있습니다. 원래 주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꿀 겁니다. 제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 없는 확산 21세기 언어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리 교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중국 학자들도 있을 겁니다. 불편해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학자입니다. 32년간 언어를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데이터가 말하면 저는 기록합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도 한국어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실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